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난 2016년 이 작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소설이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상을 탔죠. 그때만 해도 맨부커상이 무슨 상이더라 이름 처음 들어본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 굵직한 국제상을 우리 문학작품들이 매년 많이 타고 있답니다. 그림책 분야에서도 많은 상을 타고 있다고 그러고요. 문학계에서는 이 한류의 영향이 한국 문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이렇게 크게 키우고 있구나, 이렇게 뿌듯해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뒤에 숨은 일꾼이 있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문학번역원의 곽효환 원장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네. 문학 얘기하면서 상 얘기하는 게 조금 좀 천박해 보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진짜 2016년 그 이후에 매년 상을 많이 타요? 네, 그 한국 문학이 처음 해외에서 문학상을 받은 건 2003년입니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앞두고 그 우리 오정희 작가의 중편 소설이죠. 새라는 작품이 독일어 번역을 했는데 그게 리베라투르 문학상을 받은 게 맨 처음입니다. 문학상 이름들은 하나같이 다 어려워요. 외국어니까요. 잘 못 들어봐서 그래요. 그리고 맞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국 문학이 이게 계속해서 해외에서 조금씩 알려졌는데요. 2016년에 한강 작가가 맨부커 인터내셔널을 받은 이후로 한국 문학에 대한 그 관심 또 문학상 수상 빈도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6 내지 8개 문학상에 한국 문학 작품이 후보로 올라가고요. 1년에? 네.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매년 적어도 3-4개 정도씩의 상은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벌써 말씀 주셨던 대로 그 그림책 분야에서 2개의 상을 받았죠. 그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문학상을 받았고요. 안데르센은 알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 한국 문학 작품이 전일본 그 서점상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도 벌써 3개의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 자체가 굉장한 그 붐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문학에도 한류가 왔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문학 한류 표현을 하고 있는데 K 문학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천천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스스로도 여러 그 자료들을 분석해서 지금은 이제 문학 한류 도입기에서 문학 한류 성장기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이다. 도입에서 성장으로? 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얘기한 그 맨부커상이 국제적으로 문학상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상이라면서요? 보통 우리가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노벨 문학상. 그다음에 이제 맨부커가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콩쿠르상이 있는데 이제 콩쿠르 문학상은 아무래도 그런 국제 부분은 없고요. 이제 한국 작가, 한국 문학 작품이 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3대 문학상 중에는 노벨상 다음에는 맨부커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맨부커 인터내셔널이라는 거는 이제 아카데미 영화로 따지면 외국 영화 부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상을 한강 작가가 2016년에 타니까 국제적인 그런 문학상 조직위원회나 심사위원단 등에서 한국 문학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 문학하는 사람들이 농담으로 할 때 처음 문학상 받기가 어렵지. 한번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관심이 커지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 문학에 대한 저변들이 꾸준히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학의 번역 지원이라는 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게 1980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이루어졌고 한국 문학이 그런 외국 독자들한테 관심을 얻기 시작한 건 1990년대 들어서고요.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쌓이다 보니까 이제 2016년에 어떤 한 큰 전환점을 맞게 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언급하셨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류, 음악, 또 드라마
영화 네.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학도 저절로 커지는 거겠죠. 네. 그 뭐 정확하게 분석을 저희도 하고 있는데 이 문학이라는 건 좀 전파 속도가 늦습니다. 대신 그렇죠. 늦지만 아주 오래 가게 되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초반부에는 아무래도 반응이 빠른 K-팝이라든지 예. K-무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컸고요. 이런 것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보면 그럼 저 본질에 뭐가 있을까? 이런 관심들을 갖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자연스럽게 문학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지만 문학 그러면 우리가 원천 콘텐츠다. 그렇죠. 문화예술의 핵심이다 그러거든요. 말을 바꾸면 좀 더디지만 예. 핵심에 접근하고 나면 굉장히 영향력이 큰데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던 매년 국제 도서전 같은 게 열리지 않습니까? 네. 금년에는 콜롬비아, 네. 보고타 거기서 열렸다고요? 네. 현장에 가셨었죠?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 갑자기 보고타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올해가 한국과 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콜롬비아는 한국하고 굉장히 특별한 관계에 있는 중남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중남미 국가로 유일하게 참전한 국가고요. 유엔군 참전에 예, 콜롬비아가 그렇습니다. 있었군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전투 병력을 보냈습니다. 되게 예. 구원군이 아니고 그래서 예. 실제로 한국전에서 희생당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콜롬비아와 한국 관계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근데 60주년이라서 그 콜롬비아 국제도서전에 한국이 주빈국이었습니다. 거기 갔었을 때 정말 먼 나라거든요. 저도 비행기 타고 정말 만 하루가 걸려서 갔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한국 작가들 또는 한국 문학 작품을 대하는 그 콜롬비아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콜롬비아 하면 떠오르는 게 가르시아 마르케스지 않습니까? 마르케스. 가르시아 마르케스 100년 도서관에- 동안의 고독이든가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콜롬비아 최고의 자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 작가 은희경 작가하고 그 이문재 시인 두 사람이 강연도 하고 낭독도 하고 그러는데 뭐 한 200여 석이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서도 한국 작가들 낭독회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좌석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예. 막 서서 보기도 하고 끝나고 다음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데 막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거 무슨 아이들 느낌이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이게 저희가 전혀 생각지 않은 남미에서까지 이 정도면 다른 지역에서도 확실히 피부로 있는 현실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최국이었던 콜롬비아 반응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국제 도서전에는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 여러 나라 온 사람들이 한국 문학 자기네도 좀 출판하겠다 이런 소위 말하는 러브콜이 오지 않던가요? 거기 가면 당당히 그런 건 자연스럽게 그렇죠. 따라오지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 상담 요청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요. 그 상당히 많은 인터뷰도 했고 또 저작권 관계된 토론도 하고 이러는데 흥미로운 거는 한국 문학이 단순히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이런 표현이 좀 다소 천박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현실이니까요. 그 작가들이 받아야 될 어떤 선인세, 네, 이런 조건들이 상당히 좋은 전문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할까요? 우리도 왜 외국 작품이나 영화 같은 거 들여올 때 개런티를 얼마 줬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라카미 하루키 신작 나오면 몇억, 몇십억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하루키는 워낙 상업적인 작가긴 한데요. 보통 저희 문학계에서 국제적인 저작권 거래를 했었을 때 선인세 2만 달러, 한 2천여만 원 정도면 그 세계 정상급 작가의 반열에 들어간 걸로 봅니다. 예. 근데 이 기록을 맨 처음 달성한 게 2011년도에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었죠. 신경숙. 네, 그 작품이 이제 미국 크노프에서 출판될 때 2만 달러의 저작권료를 받았습니다. 예. 선인세로. 그렇죠. 그때 이제 굉장한 화제였는데 지금 그 정도 받는 작가가 두 손가락이 넘어갑니다. 10명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 그만큼 아주 단적으로 아까 노벨 문학상 한 게 좀 천박해 보이지만 하나의 척도이듯이 그렇죠.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골수 팬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그 한 작품을 읽고 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작가의 다른 작품까지 읽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했었을 때 90년대 초에 그런 한국 문학 지금 소개하러 왔었을 때 들었던 질문이 한국은 문학을 일본어로 쓰냐
중국어로 쓰냐 이런 질문 받았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불과 30년 사이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일본말 쓰냐 중국말 쓰냐 하던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다 이 한국어 공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우리 해외여행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을 만나시는 것 중에 흔한 게 외국인 가운데 한국말 하는 외국인들 많습니다. 그럼요. 저도 가끔 그런 분들 보면 깜짝 놀라서 한국에 와봤냐? 그러면 아니래요. 독학이죠, 독학. 네, 그래서 한국 학과 해봤냐? 그게 아니고 한국이 좋아서 한국 드라마나 한국 책 보고 혼자 배웠다. 드라마하고 노래 듣느라고. 아마 저희 학교 다녔을 때 영어 공부 대신에 맞아요. 팝송 공부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런 그 큰 흐름의 변화와 이 성장기가 오기까지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숨은 주역이 있습니다라고 한국문학번역원을 소개했는데 네. 이건 언제 만들어졌어요? 한국문학번역원은? 이제 한국문학번역원은 이제 정확하게 2001년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다시 좀 더 근원을 살펴보게 되면 1996년도에 문학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뭐 한 해에 하나씩 정해서 미술회, 뭐 음악회, 문학회 그랬던 적이 있는데 문학회를 끝나고 나서 문학인들의 가장 수건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한국의 독자적인 문학관을 하나 갖는 것이다. 문학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하는데 그걸 왜 민간 기구에만 맡기고 있냐. 국가 차원에서도 좀 해보자. 그래서 1996년도에 한국문학 번역 금고라는 게 생겼고요. 번역 금고. 네. 그래서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가 2001년도에 한국문학 번역원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아까 우리 원장님 언급하셨던 게 제 기억이 나는 게 80년대부터 번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뭡니까? 이제 좀 히스토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이제 1960년대 말에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의 가와바다 스나리가 노벨문학상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1970년대에 들어서 한국의 문예진흥원, 지금은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죠. 그 전신이 문예진흥원에서 한국문학 번역 출판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1974년도에 지원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1980년도에 황순원 선생의 소설책인 별이라는 작품이 홍콩의 하이네만 출판사에서 나옵니다. 그게 처음이에요? 그게 이제 정책적 지원의 첫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가 말할 때 정책적 지원은 40년이 됐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를 처음 찾게 되면 1892년에 미국의 푸트남이라는 출판사에서 한국 민담집이라는 걸 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문학 해외 소개 역사는 130년이 좀 넘는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뿌리를 찾아 나가지만 그 앞에서부터 시작된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는 초창기에는 대개 선교사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그래서 주로 민담집이나 이런 것들을 각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노벨문학상을 받은 이후로 자극받아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정책적 지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조금 아까 뭐 선인세 2만 달러 이상 받는 골수 팬들이 있는 작가들도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거는 상업적으로 알아서 그 해당 나라들의 뭐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 출판사들이 우리 저자들한테 와서 제발 좀 주세요.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번역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런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한류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성장기 단계를 지나게 되면 저희 번역원의 번역 지원 정책도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문학이 막 관심을 갖고 번역 출판이 활성화되는 시기니까 좀 시쳇말로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얘기하듯이 지금은 한참 노를 젓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활성화돼서 이제 상업적으로 한국 문학의 번역 출판이 완전히 옮겨가게 되면 알아서들 하는. 이제 그 경우가 되면 이제 번역원의 지원 정책은 손이 닿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바뀌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고전문학 작품이라든지 시라든지 인문서적이라 이런 것들은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이런 유럽 선진국 사례들도 보게 되면 저희하고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 같은 데 보면 그
그런 고전들 이런 거를 번역하겠다고 하면 아직도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야죠. 네. 상업적으로 많은 구독해서 많이 팔릴 것 같지 않은 이런 책들에는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더 중요한 거는 상업적인 것이 항상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과 상업적인 것이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현재 우리의 상황은 즉 한국문학번역원은 그런 고전이라든지 또 학술적으로 중요한 거라든지 뿐 아니라 대중적인 소설까지 좀 망라돼 있습니까? 지원 대상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장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맨부커 인터내셔널에 아까 한강 작가가 2016년에 받았던 맨부커 인터내셔널의 한국문학 작품이 2편이 올라갔습니다. 후보로 갔다가 네. 아깝게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까지 그 쇼트리스트에 올라갔던 작품은 저주토끼라고 이제 한국문학에서 보게 되면 일종의 장르문학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주목받는 문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류 문학은 아닌 경우죠. 그것도 역시 이제 번역원의 지원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은 한국문학 자체가 한참 불붙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조금 더 그 여정이 필요한 단계라고 뭐 너무 이렇게 세세한 행정적 절차까지 저희가 알아야 될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러면 뭐 번역원한테 신청문이 옵니까? 번역 지원 신청 이런 게 오면 그걸 뭐 심사를 통해서 선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번역원의 번역 지원은 크게 2가지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올해까지 지속되다가 이제 올해 종료하게 되는 게 한국문학 번역 출판 지원이라고 주로 저희가 생각해서 중요하고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오랫동안 저희가 정해서 번역자에게 이거 좀 번역해라. 그리고 번역된 원고를 들고 해외 출판사들한테 이거 좀 내줄래? 뭐 이렇게 해왔던 게 9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일인데요. 그거는 한국문학 번역원 측에서 스스로 작품을 고르는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종의 그래서 공급자 그렇죠. 우선 원칙이 작동이 됐었는데 한 5, 6년 전부터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움트면서 번역원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해외 출판사 번역 출판 동시 지원이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해외에 있는 출판사가 한국문학에 관심을 갖고 한국문학 작품의 저작권을 사서 저작권 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번역원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작품 번역 출판할 테니까 좀 지원해달라. 근데 저희는 그게 얼마나 될까라고 반신반의했는데 한 5, 6년 사이에 완전히 역전이 돼서 지금 해외 출판사 동시 지원 제도가 전체 지원의 90%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수요 중심에 그렇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거니까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 자기가 읽고 싶은 작품, 그렇죠. 관심 있는 작품들을 번역 출판하는 단계에 와 있는 거죠. 몇 개 나라 말로 번역합니까? 뭐 정확한 숫자를 보려면 좀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44개 언어로 그러니까 번역돼 있는 44개 언어. 네. 그럼 해당 국가는 훨씬 많겠네요. 그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게 되면 역시 영어 번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런 순으로 번역 출판량이 많고요.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소수언어, 요즘에는 그것도 차별이라고 해서 특수언어라고 표현하던데요. 그래서 알바니어라든지, 알바니아, 그다음에 뭐 태국어라든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어라든지 이런 그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언어가 아닌 데에서도 번역 출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국문학 자체가 굉장히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되고 있고 그렇죠. 고르게 보급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외에서 출판된 한국문학 작품 중에 판매 부수가 뭐가 제일 많고 이런 것도 번역원 측에서 자료를 갖고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작년에 번역원장으로 부임을 해서 좀 직원들을 많이 괴롭혔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한국문학 번역원의 번역 출판 지원 받은 책의 판매량을 다 조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5년 동안에 번역원 지원을 받은 작품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뭐 100% 설문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한 50종 정도의 책의 판매고가 나왔는데 이 중에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독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작품이 10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30만 부가 팔린 거로 나옵니다. 특히 일본어로 번역된 거는 2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한 19개 언어 정도로 번역이 됐고요.
판매량도 10만 부가 훨씬 넘어섰습니다. 예, 예. 그 밖에도 쭉 보면 이제 정유정 작가의 작품도 있고, 정유정 작가. 네, 김원수 작가의 작품, 또 김영하 작품 이런 식으로 쭉 차례차례 나오는데 이것 또한 한국문학 작품이 이제 시장에서 검증이 되고 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반열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표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직은 조금 적네요. 제일 많이 팔린 게 30만 부. 네. 저는 뭐 수백만 부 이상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곧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간 양도 보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에 한국문학 작품이 해외에서 출간된 종수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1년 한 해 동안에 번역원 지원을 받아서 해외에서 출판된 게 186종. 네. 여기에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나온 걸 합하면 200종이 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추세를 봤더니 최근 5년 동안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국문학 작품이 200종 이상씩이 외국어로 번역돼서 해외에 출간되고 있고요. 예, 예. 그중에 80% 이상이 해외 출판사에서 먼저 저작권을 사서 그렇죠. 그 선인세를 지불하고 번역 출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증가세를 보게 되면 한 4, 5년 정도 지나면 연간 300종 정도의 한국문학 작품이 해외에 소개될 것이다. 아마 단일 문화예술 콘텐츠로서 연간 200종 이상의 작품이 해외에서 번역 출판된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네, 네. 그냥 가서 막 우리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단 2, 3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걸 감안하시면 지금 올해 나오고 있는 책들은 2, 3년 전에 시작한 작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뭐 좀 더 지나면 정말 무슨 해리포터의 버금가는 초 메가 스테디셀러도 나올 수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그 해외에서 한국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도 그 소위 말하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작품, 예, 예. 그 스릴러라든지 아니면 장르문학 계통의 작품들을 되게 선호하는 시장들이 많은데 이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들이 한국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외국 작가들 또는 외국에 있는 출판사 사람들이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게 되면 정말 자기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역동적이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0년대에 이 사업을 맡았던 실무자 시절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두 번째 정도 가는 큰 출판사의 책임 편집자를 만나서 예. 한국문학 번역 출판에 관한 설명을 열심히 하고 이제 좀 해보자.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뭐라냐면 니네 나라는 한국전쟁 빼면 할 얘기가 없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이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문학 작품이라고 갖고 가면 대부분이 한국전쟁과 관계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되묻는 게 니네 나라에 소개되는 프랑스 작품이 대부분이 프랑스 혁명 전후한 작품이면 어떨 것 같으냐 그랬더니 글쎄 별로 관심이 없겠다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그 느낌이다. 그러네요. 근데 그게 1990년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한국 문학이 세계 그 어느 나라의 문학보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아주 정통 문학에서부터 장르 문학까지. 그렇군요. 그리고 역동적이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일본에 있는 그 출판사 대표를 만났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한국 문학의 붐이 굉장합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무라카미 하루키를 중심으로 한 일본 문학이 한국을 거의 점령하듯이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출판사 대표님은 몇 년 내에 그런 현상이 일본에서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한국 작품으로? 네. 그래서 그런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우선 일본에 있는 큰 출판사들이 한국 문학 작품을 출판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여러 출판사 편집자들이 한국 문학에 관한 워크숍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왜 한국 문학에 관심이 많냐 그랬더니 일본 문학은 작가들이 전부 사소설이라고 그러죠. 자기 개인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한국 작가들은 개인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그다음에 그 시대의 독자들한테 끊임없이 책임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작가들의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 문학하고도 대등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 시장을 우리가 이제 장악할 수 있는 날도 가능성이 보이는구나. 아주 그래서 어제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일본이나 전 세계에서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고 알아야 알죠. 우리 문학 자체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요.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한테는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게 워낙 큰 상흔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는 그와 관계된 여러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그걸 넘어서는 작품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거기에서 보여주는 다양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편집자가 했던 말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한테 중요하다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적이면서도 한국적인 게 중요한 것이다. 세계적이면서도 한국적인 것. 네, 그래서 보편성이라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한국 작가, 한국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저 개인적으로 분석할 때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그렇게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고 이렇게 된 것도 채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양 사람들한테 훨씬 더 친숙한 개념이죠. 또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었을 때 그런 채식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보편적인 기조를 깔고서 읽는데 그 안에 한국적인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논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냐, 세계적인 것이 한국적인 것이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세계적이면서 한국적인 것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의 한국 문학이 바로 그런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